이놈이 죽고 싶은 게냐? 허허, 이 도둑놈이! 그 무렵 한양 종로내 거리, 저작거리에는 말입죠. 온갖 장사치들이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지요. 약장수는 목청껏 약타령을 외쳐대고 엿장수는 가위질 소리를 째깍째깍 내며 손님을 끌어모으고 떡장수 안악내는 시루떡을 이고서 이리저리 오가는 통에 허허 그야말로 귀가 떨어져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점쟁이는 괴판을 펼쳐놓고 점괘를 풀이해주고 무당은 부적을 팔면서 귀신 쫓는다고 법석을 떨고 거기다 대고 거짓대는 손을 내밀며 시주를 구걸하고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지요. 저작거리 바닥에는 지푸라기며 집신 조각이며 온갖 쓰레기가 나뒹굴고 개 한 마리는 꼬리를 흔들며 떡 부스러기를 찾아 헤매고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내리쬐니 땀 냄새며 음식 냄새며 온갖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요. 이 북적북적한 저작거리 한 구석에 요 며칠 새 새로 자리를 잡은 사내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김복술이라는 관상쟁이였습니다. 이 김복술이란 양반이 참 묘하게 생긴 사람이었지요. 키는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인데 얼굴은 쥐처럼 빼빼 마르고 눈은 여우처럼 날카롭더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말입죠. 그 입만 열면 꿀이 뚝뚝 떨어지듯 말을 잘하는 겁니다요. 원래 이 사람은 경상도 어느 시골 양반집 삼남으로 태어났는데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떨어지고 집안은 기울어져서 끼니도 제대로 못 있는 신세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가 하도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한양까지 올라와 가짜 관상쟁이 노릇을 하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있었던 게지요. 김복술은 낡았지만 깨끗이 빤 두루마기를 걸치고 가슴 비록해졌어도 반듯하게 눌러쓴 채 빨간 천을 깔아놓고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낡은 관상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는데 물론 그건 그냥 폼 잡는 용도였지요. 관상은 개뿔도 모르는 주제의 말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공부는 좀 했던 터라 책에서 주워들은 것도 많고 사람 관찰하는 눈썰미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얼버무리고 애둘러 말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가더란 말이지요.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상대하면 그럭저럭 밥값은 벌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낙네가 와서 남편 걱정을 털어놓으면 김복술은 그 얼굴을 슬쩍 훑어본 뒤 적당히 위로 섞인 말을 늘어놓았지요. 그러고는 노란 종이에 먹으로 휘갈겨 쓴 부적을 팔아넘기면 아낙네는 보물이라도 받는 것처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엽전을 내밀었습니다. 물론 양심은 좀 찔렸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은 게 아니겠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작거리에 저녁 그림자가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구경꾼들도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하고 장사치들도 슬슬 짐을 싸기 시작했지요. 김복술도 오늘 벌이가 제법 괜찮았으니 이제 그만 객주집으로 가볼까 싶어 자리를 정리하려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허허, 그런데 이 사람의 행색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요. 비단 도포에 옥으로 만든 각근을 늘어뜨리고 손에는 하얀 부채를 들고서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영락없는 부자 양반이었지요. 뒤에는 하인 둘이 따라붙어 있었는데 그놈들도 제법 말쑥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그 양반을 보고는 슬그머니 비켜서더랬지요. 김복술의 눈이 번쩍 뜨였을 게 아니겠습니까? 저런 양반한테서 돈을 뜯어내면 한 달치 밥값은 거뜬하겠다 싶었던 게지요. 그 양반이 김복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이는 40줄쯤으로 보이는데 얼굴은 동그스름하고 살이 포동포동 올라서 마치 잘 익은 호박 같았지요. 수염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 피부는 희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하나 김복술은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랄까요? 저 양반의 눈빛이 묘하게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웃는 나 속에 칼이 숨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느낌이었지요. 양반이 부채를 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소문난 관상쟁이인가? 목소리는 낮고 굵직하더랬습니다. 김복술은 얼른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며 공손하게 대답했지요. 소인 김복술이옵니다. 나리, 혹시 관상을 봐드릴까요? 들리는 소문이 자자하기에 한번 시험해 보려 왔네.
내 얼굴을 보고 내 팔자를 맞춰보게. 양반이 이렇게 말하더랬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롭게 김복수를 훑어내리는 게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 같았지요. 김복술은 속으로 잠깐 당황했을 겁니다. 시험을 하겠다니 이거 함부로 짓거렸다간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다 싶었겠지요. 하나 일단 받아친 물이니 엎지르든 마시든 해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김복술은 양반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얼굴에 살이 쪘으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싶고 옷차림이 화려한 걸 보니 돈이 많은 건 분명해 보이더랬지요. 하나 손에 굳은 살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 일은 안 하고 놀고 먹는 위인인 게 틀림없었습니다. 게다가 눈빛이 너무 차가웠지요. 저건 보통 사람 눈빛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랬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던 게지요. 김복술은 슬쩍 양반의 하인들도 훑어봤습니다. 하인치고는 옷이 너무 좋고 그리고 허리춤에 뭔가 볼록한 게 보이는데 저건 혹시 칼자루가 아닌가 싶더랬습니다. 하인이 칼을 차고 다닌다는 게 이상하지 않겠소? 순간 김복술의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흘렀을 겁니다. 이 자식 뭔가 수상한 게 분명하다 싶었겠지요. 하나 티를 내서는 안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김복술은 태연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의 관상을 보니 허허 이거 참 귀한 상이십니다요. 인당이 넓고 발근이 복록이 깊고 광대뼈가 튀어나오지 않았으니 성품이 온화하시며 코가 우뚝하니 재물운이 끊이질 않을 상이옵니다요. 김복술은 일부러 좋은 말만 늘어놓았지요. 이런 손님한테는 일단 기분 좋게 만들어야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걸 아는 터였으니까요. 그는 계속해서 침을 튀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눈썹이 짙고 길게 뻗었으니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실 게고 귓불이 두툼하니 자손이 번창할 팔자시옵니다. 나리께서는 틀림없이 대대로 부귀를 누리는 집안 출신이실게요. 양반은 잠자코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은자 한 양을 꺼내 김복술 앞에 툭 던지더랬지요. 말솜씨가 좋구먼. 앞으로도 이 저작거리에서 더 장사 잘 되겠네. 양반이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하인들도 따라 붙어 가더랬지요. 김복술은 은자를 주워들며 희죽 웃었습니다. 이거 한 양이면 열흘은 먹고 살 수 있을 터. 오늘 정말 대박이 난 게지요. 하나 그 흐뭇한 마음도 잠시 김복술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더랬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 양반 부자 행세를 하긴 하는데 뭔가 꺼림칙한 구석이 있었지요. 특히 저 눈빛은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은 눈빛이었고 하인들 허리춤의 칼은 또 뭐란 말입니까? 보통 양반집 하인이 칼을 찰 일이 있겠소? 김복술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설마 저 자식이 도둑놈은 아니겠지 싶었지만 묘한 불안감이 가시질 않더랬지요. 하나 배고픈 게 우선이니 일단 돈이나 잘 챙겨서 오늘 저녁이나 든든히 먹어야겠다 싶었던 게지요. 하나 김복술은 아직 몰랐습니다요. 그 양반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입니다. 석양이 저작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김복술은 은자를 꼭 쥔 채 객주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녁 먹을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한양거리에는 저녁 장사 준비를 하는 국밥집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고 주막에서는 벌써부터 술꾼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요. 그 뒤로 멀찌감치 떨어진 골목에서 아까 그 양반이 김복술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의 입가에는 음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양반은 옆에 서 있는 하인을 향해 턱짓을 하더랬습니다. 그러자 하인 하나가 슬금슬금 김복술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이 말이지요. 김복술은 그런 줄도 모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이 벌어지려는 조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날 밤 김복술은 객주집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저녁 국밥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싸구려 객주집이라 방은 좁고 누추했지만 그래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으니 감지덕지였지요. 은자 한 양을 벌었으니 오늘만큼은 국밥에 막걸리 한 사발까지 곁들일 수 있었습니다. 허나 밥맛이 영 나질 않더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낮에 만난 그 양반이 신경에 걸렸거든요. 부자 행세를 하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김복술은 막걸리를 한 모금 들이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쓸데없는 걱정이야. 그냥 이상한 성격을 가진 양반이겠지.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렸는데 밖에서 톡톡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김복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찾아온단 말입니까? 낮에 관상을 봐준 사람 아니시오? 잠깐 나와 보시구려.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복술은 가슴이 철렁했지요. 이 목소리 분명 낮에 만난 그 양반의 하인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김복술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낮에 보았던 하인 하나가 어둠 속에 서 있었지요.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은 무표정했고 허리춤에 칼자루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 선생을 찾으신다오. 잠깐 다녀오시지. 하인이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공손했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지요. 김복술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밤중에 부르다니 이거 심상치 않은데 하나 거절했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노릇이었습니다. 김복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알겠습니다요. 지금 따라가겠소. 김복술은 황급히 갓을 쓰고 하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양의 밤거리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이따금 개 짖는 소리만 멀리서 들려올 뿐이었지요. 하인은 말없이 앞장서서 걸었고 김복술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하인은 북촌 어느 골목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제법 큰 기와집이 서 있었는데 대문에는 문패도 없고 등불도 어둑하니 켜져 있을 뿐이었지요. 평범한 양반집 같았지만 묘하게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인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김복술은 벌벌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안으로 들어갔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로 들어가니 낮에 만났던 그 양반이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그 양반의 얼굴은 낮에 보았을 때보다 더욱 음산해 보였습니다. 양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복술을 바라보더니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지요. 하나 그 미소는 따뜻함이라곤 조금도 없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어서 오시게. 앉게나. 양반이 손짓으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김복술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그 앞에 엉거주춤 앉았지요. 상 위에는 술병과 안주가 차려져 있었는데 김복술은 도무지 손이 갈 리가 없었습니다. 양반은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관상을 참 잘 보더구먼. 하나 내 눈을 속일 수는 없었네. 자네는 가짜지? 양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복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들켰구나. 하나 어찌해야 할지 몰라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양반은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겁먹지 말게. 자네를 혼내려고 부른 게 아니네. 오히려 그 입담이 마음에 들어서 부른 거라네.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나? 양반이 이렇게 말하더랬습니다. 김복술은 어리둥절했지요. 함께 일하자니 그게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양반은 술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감돌았지요. 양반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장무석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자식은 양반이 아니라 도둑놈 두목이었던 겁니다요. 장무석은 원래 미천한 출신이었는데 젊었을 때부터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아 재물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남의 집 창고를 털기도 하고 길 가는 상인을 습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자 행세하며 사기를 치기도 했지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양반 행세를 하며 한양의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하나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장무석은 더 큰 한탕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러려면 입담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거리를 기웃거리다가 김복술을 점찍었다는 거였지요. 장무석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김복술이 관상쟁이 행세를 하며 부자들을 꿰어내면 장무석이 양반 행세를 하며 접근해서 재물을 빼앗는다는 것이었지요. 돈을 나눠 가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김복술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들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 조직에 끌려 들어가는 판이 아니겠습니까? 거절하자니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고 받아들이자니 양심이 찔리고
아이고, 진퇴양난이로구먼. 김복술은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하나 지금 당장 거절했다가는 이 집을 살아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무석의 차가운 눈빛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김복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나리를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부모로 따르겠나이다. 김복술이 이렇게 말하자 장무석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무석은 술잔을 들어 김복술에게 권했지요. 김복술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이 쓰디쓴 게 마치 독을 마시는 것 같더랬습니다. 장무석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일을 시작하자고. 첫 목표물은 이미 정해두었다고 했지요. 종로에 사는 부자 상인 하나가 있는데 그자가 돈이 많기로 소문났다는 겁니다. 김복술이 그 상인을 꿰어내면 장무석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복술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지요.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대로 도둑놈의 앞잡이가 되어야 하나? 지금 당장은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복술의 마음도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촛불이 깜빡거리는 사랑채 안에서 장무석은 계속해서 계획을 늘어놓았고 김복술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장무석이 하인을 시켜 김복술을 객주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밤거리를 걸어 돌아오는 김복술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객주집 방으로 돌아온 김복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대로 도둑놈 앞잡이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하나 거역했다간 목숨이 위태로울 터. 김복술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잠깐 저 자식이 나를 이용하려 한다면 나도 저 자식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놈이 도둑놈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 거꾸로 함정을 파서 저놈을 관아에 넘기면 어떨까? 김복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그거다. 일단은 따르는 척하면서 저놈의 범죄 증거를 모아서 관아에 고발하는 거야. 그러면 저 도둑놈도 잡히고 나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하나 쉬운 일은 아닐 게 분명했지요. 장무석은 영리하고 의심이 많은 자였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바로 알아챌 게 뻔했습니다.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터였지요. 김복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아, 해보는 거야. 저 도둑놈 자식을 거꾸로 속여서 감옥에 쳐넣고 나는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야.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오고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김복술은 눈을 지그시 감고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에 그려나갔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로구먼. 도둑놈과 가짜 관상쟁이의 한판 승부가 시작되는 게지요. 다음 날 아침 김복술은 일찍 일어나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관상쟁이 자리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세운 계획으로 가득했지요. 장무석을 함정에 빠뜨리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도둑놈이라고 외쳐봤자 누가 믿겠습니까? 양반 행세를 하며 떵떵거리고 사는 자를 상대로 떠돌이 가짜 관상쟁이의 말을 관아에서 귀담아 들을 리가 없었지요. 김복술은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잡으려면 일단 저놈의 계획에 따라가는 척해야 한다 싶었던 게지요. 그러면서 저놈이 훔친 물건이 어디 있는지 또 다른 공범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걸 관아에 제보하면 틀림없이 잡힐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한참을 궁리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장무석의 하인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인은 김복술 앞에 와서 멈춰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주인 어르신께서 오늘 한낮에 뵙자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인이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김복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알겠소. 꼭 가겠소. 하인이 사라지자 김복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로구나 싶었겠지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노릇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목숨이 날아갈 게 뻔했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김복술은 장무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그 기와집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와 안으로 안내했지요. 사랑채에는 장무석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사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얼굴에 칼자국이 있고 눈빛이 사나운 게 영악 없는 건달 출신으로 보였지요. 김복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놈도 장무석 패거리구나 싶었던 게지요. 장무석이 김복술을 보고 빙긋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어서 오게. 자, 앉게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걸세. 장무석이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앉은 사내를 가리키며 소개했지요.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네. 이름은 굳이 알 필요 없고 그냥 박서방이라고 부르게. 장무석이 설명하더랬습니다. 박서방이라는 작자는 김복술을 한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김복술 같은 약골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무석은 상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쳐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람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는데 최만득이라는 이름이었지요. 장무석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최만득이라는 자는 종로에서 포목전을 운영하는 부자 상인인데 돈이 아주 많기로 소문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새 큰 거래를 앞두고 있어서 곧 목돈을 집에 쌓아둘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지요. 장무석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김복술이 최만득을 찾아가서 관상을 봐주는 척하면서 집안 구조와 재물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라는 거였지요. 그러면 장무석 일당이 밤에 몰래 들어가서 재물을 훔쳐내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김복술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이거야말로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랬지요. 최만득이라는 사람한테 미리 알려주고 장무석 일당이 들어오는 걸 관아와 함께 덮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 조심해야 했습니다. 너무 티를 내면 장무석이 눈치챌 게 분명했지요. 김복술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복술은 장무석이 시키는 대로 최만득의 포목전으로 향했습니다. 종로 한복판에 자리 잡은 큰 가게였는데 온갖 비단과 무명이 진열되어 있고 손님들로 북적거렸지요. 김복술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르신께 관상을 봐드리고 싶다고 소문난 관상쟁이가 왔으니 한번 뵙게 해달라고 했지요. 점원은 의아한 얼굴로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나와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니 50줄로 보이는 부유해 보이는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이 길고 얼굴에는 인자한 기운이 돌았지요. 이 사람이 바로 최만득이었습니다. 최만득은 김복술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관상쟁이라. 자네가 무슨 볼일이 있나? 최만득이 물었습니다. 김복술은 공손하게 절을 하며 대답했지요. 저희는 저작거리에서 관상을 보는 김복술이라 하옵니다. 나으리의 관상이 귀하다는 소문을 들어 한번 뵙고 싶어 찾아왔나이다. 김복술이 이렇게 말하자 최만득은 피식 웃었습니다. 아마도 저작거리 사기꾼 정도로 여기는 듯했지요. 하나 심심풀이로 한번 드러나 보자는 생각이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김복술은 최만득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좋은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인당이 밝으니 복이 많고 눈썹이 짙으니 자손이 번창할 상이며 코가 우뚝하니 재물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등등. 최만득은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듣고 있었지만 김복술의 말솜씨가 워낙 좋다 보니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차를 내오라고 하더니 김복술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김복술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슬쩍슬쩍 집안 구조를 살폈습니다. 안채가 어디에 있고 창고는 어디에 있고 대문에서 안채까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장무석이 시킨 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척했지요. 하나 김복술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최만득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서 장무석의 계획을 알려줘야 했거든요.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마침 점원이 급한 일로 최만득을 부르러 왔습니다. 최만득이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 김복술은 재빨리 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붓으로 글을 휘갈겨 썼습니다. 나으리, 도둑놈이 이 댁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흘 후밤 조심하시고 관아에 미리 알리시옵소서. 김복술. 김복술은 그 쪽지를
최만득의 차 잔 밑에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최만득이 차를 마시려다 발견하게끔 말이지요. 잠시 후 최만득이 돌아왔고 김복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나으리. 앞으로 복이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김복술이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요. 과연 최만득이 저 쪽지를 발견하고 믿어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던 겁니다. 아니면 그냥 미친놈 소리라고 무시해버릴까 싶기도 했지요. 김복술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장무석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무석은 김복술이 돌아오자 반색을 하며 물었지요. 집안 구조는 어떻더냐? 재물은 어디에 있더냐? 경비는 삼엄하더냐? 김복술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장무석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말이지요. 장무석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사흘 후밤에 들이닥치자고. 그때까지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했지요. 김복술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면 장무석 일당은 관아, 포졸들이 쳐놓은 함정에 걸려들 거라 믿었던 게지요. 그러면 자신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 김복술은 아직 한 가지를 더 걱정해야 했습니다. 만약 최만득이 그 쪽지를 믿지 않는다면, 혹은 최만득이 관아에 알렸는데 관아에서 시큰둥하게 넘긴다면? 그러면 장무석 일당은 그대로 재물을 훔쳐갈 것이고 김복술은 공범으로 몰릴 게 뻔했지요. 김복술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 싶었던 게지요. 최만득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보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날 밤 김복술은 객주집 방에서 잠도 못 자고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요. 그래, 관아에 직접 가는 거야 싶었던 겁니다. 익명으로 투서를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그것도 위험했습니다. 만약 장무석이 눈치챈다면 김복술은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결국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복술은 저작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척하다가 슬쩍 자리를 뜨고 관아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관아 담벼락 근처에 서성이는 한 꼬마아이를 불렀지요. 김복술은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아이에게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를 관아 포졸한테 전해주면 떡을 더 사줄 거라고. 절대 누가 줬는지는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지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종이를 들고 관아 안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김복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이가 포졸에게 종이를 건네주는 걸 확인하고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다 됐다 싶었지요. 사흘 후면 장무석 일당이 덫에 걸려들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김복술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나 김복술은 아직 몰랐습니다. 장무석이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흘이 지나가는 동안 김복술은 마음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저작거리에서 평소처럼 관상쟁이 노릇을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날 밤 일로 가득했지요. 장무석은 그 사흘 동안 김복술을 여러 번 불러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최만득의 집 구조는 어떻고 어느 시각에 들어가야 하고 창고 문은 어떻게 생겼고 김복술은 장무석이 묻는 대로 대답했지요. 하나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최만득이 관아에 알렸을까? 관아에서 포졸들을 보내줄까? 드디어 약속한 날 밤이 되었습니다. 다른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빛날 뿐이었고 한양거리는 적막했지요. 김복술은 장무석의 집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무석과 박서방 그리고 하인 둘까지 모두 넷이 모여 있었지요. 장무석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허리에 칼을 찼습니다. 박서방과 하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횃불 대신 작은 등불 하나만 들고 자루 몇 개를 챙겼습니다. 훔친 재물을 담아갈 용도였던 게지요. 장무석이 김복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함께 가야 하네. 집 구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자네니까 말일세. 김복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자신도 같이 가야 한다니. 이거 계획이 틀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 관아 포졸들이 덮치면 자신도 같이 잡힐 판이었지요. 하나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무석의 눈빛이 의심으로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김복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알겠습니다요. 그리하겠나이다. 일행은 밤거리를 조용히 걸어 최만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복술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지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관아 포졸들이 미리 와 있기를, 제발 자신이 무사하기를 말입니다. 최만득의 집 근처에 도착하자 장무석은 일행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인기척이 없는 걸 확인한 겁니다. 좋아, 들어가자. 장무석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박서방과 하인들이 앞장서서 담을 넘기 시작했지요. 김복술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상하다. 관아 포졸들이 안 보이는데 설마 최만득이 내 쪽지를 믿지 않은 건가? 일행은 담을 넘어 최만득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등불 하나 켜진 게 없었지요. 장무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김복술을 돌아봤습니다. 창고가 어디라고 했지? 장무석이 물었습니다. 김복술은 떨리는 손으로 안채 옆쪽을 가리켰지요. 일행은 조용히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창고 문 앞에 도착하자 박서방이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소리를 내며 자물쇠가 열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지요. 안에는 온갖 비단과 무명, 그리고 괴짝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장무석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이걸 다 가져가면 떼돈을 벌 수 있겠구먼. 장무석이 손짓하자 하인들이 자루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꼼짝 마라, 이놈들. 갑자기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횃불이 일제히 켜지며 마당이 환해졌고 관아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지요. 10여 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포졸들이 창과 칼을 들고 장무석 일당을 에워쌌습니다. 장무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서방과 하인들도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입니까? 포졸 대장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도둑놈 장무석, 이제 다 끝났다. 순순히 손을 들어라. 포졸 대장이 외쳤습니다. 장무석은 이를 악물고 칼을 뽑아 들었지요. 박서방과 하인들도 칼을 뽑았습니다. 허나 포졸들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포졸 대장은 무술 실력이 뛰어난 자였지요. 장무석 일당이 저항해보려 했지만 곧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칼은 빼앗기고 손은 포승줄에 묶였지요. 김복술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됐다. 장무석이 잡혔어. 하나 김복술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문제였지요. 포졸 하나가 김복술에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도 한패구나. 포졸이 소리치며 김복술의 손을 묶으려 했습니다. 김복술은 황급히 소리쳤지요. 아니옵니다.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소인이 관아에 투서를 한 사람이옵니다. 김복술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포졸 대장이 고개를 돌려 김복술을 바라봤지요.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최만득이 나타났습니다. 최만득은 김복술을 보더니 포졸 대장에게 말했지요. 포교 나으리, 저 사람은 저를 구해준 은인이옵니다.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도둑놈들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최만득이 이렇게 말하자 포졸 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복술을 놓아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김복술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장무석은 김복술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배신자를 보는 눈빛이었지요. 허나 이미 포승줄에 묶인 몸,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장무석 일당을 끌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장무석과 박서방, 그리고 하인들 모두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요. 구경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누구냐? 양반 행세하던 도둑놈이라더라. 참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먼. 김복술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휴, 이제야 끝났구나. 정말 아슬아슬했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지. 최만득이 김복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절을 하더랬지요. 최만득은 김복술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쪽지를 보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아에 알렸다고 했지요. 다행히 관아에서 믿어주고 포졸들을 보내줘서 도둑놈들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최만득은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김복술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보답이니 꼭 받으라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지요.
김복술은 손사래를 치며 사양하려 했지만 최만득이 워낙 간곡히 권하는 바람에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자가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지요. 최만득은 김복술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자신이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지요. 김복술은 감사하다며 거듭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밤의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김복술은 객주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지요. 손에 쥔 은자도 은자지만 무엇보다 목숨을 건진 게 다행이었습니다. 객주집 방에 돌아와 누우니 그제야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랬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피로가 밀려왔지요. 김복술은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 하마터면 나도 도둑놈 신세가 될 뻔했잖아. 앞으로는 정말 바르게 살아야겠어. 그런데 말입니다요. 김복술은 아직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이 일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지요. 며칠 후 김복술이 저작거리에서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는데 관아 포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김복술은 가슴이 철렁했지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포졸은 김복술에게 말했습니다. 관아 사또께서 김복술을 부르신다고 당장 따라오라고 했지요. 김복술은 어리둥절했지만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황급히 짐을 챙겨 포졸을 따라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사또께서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장무석과 박서방 그리고 하인들은 마당에 꿇어앉아 있었지요. 김복술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김복술이냐? 사또께서 물으셨습니다. 김복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그러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사또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장무석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또께서는 장무석을 신문한 결과 그동안 이 자가 저지른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밝혀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집을 털었고 상인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고 심지어 사람을 다치게 한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죄를 밝혀낸 건 김복술의 고발 덕분이라고 하셨지요. 사또께서는 김복술을 칭찬하셨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덕분에 한양에서 악질 도둑놈을 소탕할 수 있었다고 하시며 상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지요. 김복술은 얼떨떨했습니다. 상을 받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사또께서는 은자 10냥을 하사하셨습니다. 김복술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 이마에 대고 거듭 절을 올렸지요. 이렇게 큰 돈을 받아보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장무석은 김복술을 째려보며 이를 갈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장무석과 일당들은 곧 유배형에 처해질 예정이었지요. 멀고 먼 변방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김복술은 관아를 나서며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지요. 정말 기분이 좋더랬습니다.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관아에서 나온 김복술은 은자 10냥을 품속에 꼭 껴안고 저작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최만득에게 받은 은자까지 합치면 제법 큰 돈이 손에 쥐어진 셈이었지요. 이 돈이면 한동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나 김복술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작거리에 다시 앉아 관상쟁이 노릇을 하려니 양심이 자꾸 찔렸거든요. 장무석 같은 도둑놈을 잡기는 했지만 자신도 따지고 보면 사기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복술은 빨간 천을 깔고 앉았지만 손님이 오면 전처럼 거짓말을 늘어놓기가 꺼림칙했습니다. 아낙네가 와서 남편 걱정을 털어놓으면 전에는 적당히 애둘러 말하며 부적을 팔아먹었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되더랬지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김복술은 자리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장무석을 잡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지요. 거짓으로 사는 삶은 언젠가 탄로가 나고 그러면 더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걸 말입니다. 김복술은 객주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경상도 시골 양반집에서 태어나 글을 배우던 그때를 말이지요. 아버지는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고 형님들은 출세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라고 했지요. 하나 과거 시험은 번번이 떨어지고 집안은 기울어져서 끼니를 잇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렇게 한양까지 떠돌아와 가짜 관상쟁이 노릇을 하게 된 거였지요.
김복술은 객주집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손에 돈도 생겼으니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해볼까? 장사를 배워볼까? 아니면 서당에서 아이들이나 가르칠까? 며칠을 고민하던 김복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관상쟁이 노릇은 이제 그만두기로 한 겁니다. 대신 서당을 차려서 글을 가르치는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래도 글은 좀 아는 처지니 아이들 가르치는 것쯤은 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김복술은 다음 날부터 한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서당을 열 만한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찾아다닌 끝에 북촌 골목 안쪽에 작은 초가집 하나를 발견했지요. 집주인과 흥정을 해서 석 달치 쇳돈을 내고 그 집을 빌렸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마당이 있고 방이 2칸이나 되어서 서당으로 쓰기에 딱 좋았습니다. 김복술은 손수 마당을 쓸고 방을 청소했지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책상과 방석을 몇 개 사다가 방에 깔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네 어귀에 방을 붙였습니다. 훈장 김복술이 글을 가르친다는 내용이었지요. 한 달에 쌀 한 말만 내면 천자문부터 사서삼경까지 가르쳐준다고 적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볼 뿐이었지요. 저 사람이 제대로 글을 아는 사람인가, 또 무슨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닌가 싶었던 겁니다. 하나 김복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방에 앉아 책을 읽으며 기다렸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쓰면서 이웃들과 친해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 무렵 동네에 사는 한 아낙네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였는데 눈망울이 똘망똘망한 게 영특해 보였지요. 아낙네는 김복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글을 가르쳐주는 거냐고, 한 달에 쌀 한 마리면 되냐고 했지요. 김복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요, 아주머니.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까지 정성껏 가르치겠나이다. 김복술이 말했습니다. 아낙네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럼 한 달만 시험 삼아 맡겨보겠다고 했지요. 그날부터 김복술의 첫 제자가 생긴 겁니다. 김복술은 정말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천자문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주고 뜻을 풀이해주고 붓으로 쓰는 법을 가르쳐줬지요. 꼬마는 영특했습니다. 한번 가르쳐주면 금방 익혔고 질문도 많이 했지요. 김복술은 가르치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찬 일이었지요. 보름쯤 지나자 그 아낙네가 동네 다른 집 사람들한테 소문을 냈습니다. 저 훈장 양반이 글을 참 잘 가르친다고, 우리 애가 벌써 천자문을 다 익혔다고 말이지요. 그러자 하나둘씩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명이었다가 석 달쯤 지나니 10명이 넘었지요. 방이 비좁아서 아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김복술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을 익힌 아이에게는 소학을 가르치고 소학을 익힌 아이에게는 논어를 가르쳤지요. 점심때는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고 오후에는 글씨 쓰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쌀을 가져다 주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김복술은 그럴 때마다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지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서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김복술의 서당은 이제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지요. 글을 배우려는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김복술은 손에 쥔 돈으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방이 4칸이나 되는 기와집이었는데 마당도 넓어서 아이들이 뛰놀기에 좋았지요. 서당 간판도 새로 만들어 걸었습니다. 청송서당이라는 이름이었지요.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최만득이었습니다. 최만득은 김복술을 보고 반갑게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 김 훈장, 소문 들었소이다. 이제 제대로 된 일을 하신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려. 최만득이 말했습니다. 김복술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대답했지요. 나으리 덕분이옵니다. 나으리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나이다. 최만득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자네 스스로 일군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했지요. 그러고는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책 몇 권이었습니다. 사서 삼경과 역사책들이었는데 모두 깨끗한 새 책이었지요. 최만득은 그걸 김복술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당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쓰라고, 작은 선물이라고 했지요. 김복술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책을 받아 가슴에 꼭 안으며 거듭 절을 올렸지요. 최만득은 흐뭇하게 웃으며 서당을 둘러보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김복술은 마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서당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는 저녁 짓는 냄새가 풍겼지요. 김복술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참 멀리도 돌아왔구나. 가짜 관상쟁이에서 도둑놈 앞잡이가 될 뻔하다가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다니. 인생이란 게 참 묘한 거로구나.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김복술이 나가보니 관아 포졸이 서 있었지요. 김복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포졸은 김복술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사또께서 보내신 거라고 꼭 읽어보라고 했지요. 김복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복술이 이제 바르게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니 기특하다고, 앞으로도 선행을 쌓으며 살라고 격려하는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는 것이니라. 김복술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스러웠던 게지요. 사또께서 자신을 잊지 않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김복술은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평생 바르게 살겠다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김복술은 서당마루에 앉아 그 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야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나 김복술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남아있다는 걸 말이지요.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김복술이 청송서당을 연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지요. 서당은 날로 번창했고 아이들은 20이 넘게 모여들었습니다. 봄이 되면 마당에 복숭아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아이들이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글을 읽고,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겨울이 되면 눈 쌓인 마당에서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었지요. 김복술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당 제자 중에는 과거 시험에 붙은 아이도 생겼습니다. 처음 왔던 그 꼬마가 이제 청년이 되어 소과에 합격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김복술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이렇게 출세하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김복술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김 훈장님은 인품도 훌륭하고 글도 잘 가르친다고, 자식을 맡기면 안심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지요.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낙엽이 하늘하늘 떨어지는 오후, 대문 밖에서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김복술이 나가보니 관복을 입은 양반이 서 있었지요. 그 양반은 김복술을 보더니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김복술은 어리둥절했지요. 관복을 입은 양반이 자신한테 절을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김 훈장님이시옵니까? 소인은 한성부 이방으로 있는 방문길이라 하옵니다. 그 양반이 말했습니다. 김복술은 얼른 답례를 하며 대답했지요. 아, 예. 소인이 김복술이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방문길이라는 양반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김복술에게 건넸습니다. 김복술은 의아한 얼굴로 그 문서를 받아 펼쳐봤지요.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잡혔던 도둑놈 장무석의 재산을 몰수했는데 그 재산 중 일부를 김복술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무석을 잡는 데 공을 세웠으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였지요. 김복술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산을 나눠준다니, 문서에 적힌 액수를 보니 은자 50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지요. 방문길은 김복술에게 설명했습니다.
장무석이 그동안 훔친 재물을 조사해 보니 엄청난 액수였다고. 피해자들한테 돌려주고 남은 것을 관에서 몰수했는데 그중 일부를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최만득도 받았고 당시 수사를 지휘한 포교도 받았고 김복술도 받게 된 거라고 했지요. 김복술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저 제 목숨을 건지려고 한 일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냥 관에서 쓰시라고 했지요. 하나 박문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규정에 따른 것이니 받아야 한다고. 거절하면 오히려 관할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지요. 김복술은 할 수 없이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문길이 돌아간 후 김복술은 은자 50냥을 손에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서당을 더 크게 지을까? 아니면 책을 더 많이 사들일까? 김복술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요. 이 돈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면 어떨까? 김복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은자 50냥 중에서 반은 서당을 넓히고 책을 사는 데 쓰고 나머지 반은 가난한 집 아이들을 공짜로 가르치는 데 쓰기로 한 겁니다. 그날부터 김복술은 동네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가난한 집을 찾았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서당에 못 보내는 아이들을 찾아낸 거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집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서당에 보내달라고,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밥도 서당에서 먹일 테니 걱정 말라고 했지요. 처음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무슨 속셈이 있는 게 아니냐고 했지요. 하나 김복술은 진심으로 설득했습니다. 자신도 가난해서 고생했던 사람이니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부디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하나둘씩 서당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다가 점점 늘어나서 10명이 넘었지요. 김복술은 그 아이들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가르쳤습니다. 밥도 넉넉하게 먹이고 옷도 사주고 책도 새로 사서 나눠줬지요. 아이들은 김복술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계절이 또 한 번 바뀌고 이듬해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매화꽃이 피어나고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어느 날 최만득이 다시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최만득은 김복술을 보더니 크게 웃으며 말했지요. 김 훈장, 소문을 들었소이다. 가난한 아이들을 공짜로 가르친다면서요? 허허, 참으로 기특한 일이구려. 최만득이 말했습니다. 김복술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지요. 과찬이십니다, 나으리.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것뿐이옵니다. 최만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씨가 진짜 복을 부르는 거라고, 앞으로 더 큰 복이 들어올 거라고 했지요. 그러고는 품에서 쌀 한 가마니 값어치의 돈을 꺼내 김복술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들 먹이는데 보태 쓰라고 했지요. 김복술은 사양하려 했지만 최만득이 워낙 간곡히 권하는 바람에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만득은 흐뭇하게 웃으며 서당을 돌아보고는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김복술의 서당은 이제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성을 얻게 되었지요. 부잣집 아이들도 오고 가난한 집 아이들도 와서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김복술이 가르친 제자 중에는 과거에 급제한 아이들이 여러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공짜로 배운 아이도 있었지요. 그 아이가 출세해서 관직에 오르자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김 훈장님 덕분이라고,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입을 모았지요.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날, 김복술은 서당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서당은 고요했지요. 김복술은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가짜 관상쟁이로 떠돌던 때, 장무석을 만나 도둑놈 앞잡이가 될 뻔했던 때, 목숨 걸고 장무석을 함정에 빠뜨렸던 때, 참 아슬아슬한 고비들이 많았지요. 하나 그 모든 일을 겪고 나니 이제야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김복술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복이란 게 뭘까? 돈이 많은 게 복일까?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게 복일까? 아니야. 진짜 복은 바르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야.
그게 진짜 복이지.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김복술이 나가보니 한 아낙네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낙네는 눈물을 글썽하며 말했지요. 아낙네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나 아이만큼은 그를 배워서 출세시키고 싶다고 부디 거둬달라고 애원했지요. 김복술은 아낙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를 잘 가르치겠다고,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고 했지요. 아낙네는 땅 위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김복술은 아낙네를 일으켜 세우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서당 지붕에도 눈이 소복이 쌓였지요. 김복술은 서당 안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구나. 남을 돕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야. 장무석처럼 욕심을 부리다가는 결국 망하는 법이지.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해. 김복술은 서당방에 불을 밝히고 내일 아이들을 가르칠 책을 펼쳤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가 고요하게 들려왔고 김복술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지요.